저녁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기능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말을 맞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이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아예 쓸 수가 없어서 신분 확인에 막혀 병원 접수를 못하거나 여객선 탑승이 어렵기도 했고요. 우체국 우편 기능이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물품을 발송하는 업체들이 혼돈을 겪기도 했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은 모쪼록 혼돈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9월 28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을 밝혔죠. 네, 24일 새벽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7번째로 연단에서 남북 대결을 끝낼 방법으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에 영어 앞글자를 각각 따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유엔 총회 현장의 소리 지난 2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할 방법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첫 글자를 딴 건데 이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통해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END 구상에서 세 요소 간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향후 대북 정책에 있어 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핵화는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의 지원 속에 성장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유와 인권, 포용의 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김건희 씨가 첫 재판에 출정했어요. 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또 그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죠. 네, 지난 24일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썼고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법원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2025 고합 1223호 사건 공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피고인 김건희 여사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법정에 들어섭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호송차에서 찾던 수갑은 풀었지만 옷깃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선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의 촬영은 1분가량 이뤄졌고 촬영이 끝나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김 여사는 1972년 9월 2일이라고 답했고 이어 직업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해 직접 발언하진 않았습니다. 특검
특검 측에선 김영근 특검보 등 모두 8명이 출석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을 공모하지 않았고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의혹엔 배달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세 가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특검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모레 김 여사 없이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연 뒤 다음 달 15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주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더 격해지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대통령도 쫓아내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면서 압박 고삐를 조였고요. 국민의힘은 독재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입법 쿠데타라고 맞섰습니다. 2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 당대표가 직접 청문회 강행 의지를 밝히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진짜 3권 분립 훼손은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면서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면서 4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외친 국민의힘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에 법원 참여를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사법부 자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사법제도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폭정, 의회 독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일당 독재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더욱 독재로 가는 길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에 근거라는 녹취를 규명하겠다며 맞불 청문회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법사위에서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규입니다. 검찰청 폐지, 또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이 곧바로 상정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국회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요. 오후 6시 반쯤 24시간이 지나면서 토론이 종결됐고 오후 7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적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힘차게 닻을 올렸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수사와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계약이자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폐지되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국민의힘 결과적으로 원내대표입니다.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최영도 의원이 현재 2시간가량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이 법안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교체법이라고 비판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지 최형두 못하도록 국민의힘 하는 의원입니다.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이라고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난 의원입니다. 8월 통과한 방송 3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도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그동안 특검 조사 또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을 한 겁니다. 법원이 중계를 허가하면서 법정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재판 전체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짧은 흰머리에 살이 빠진 모습으로 나와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재판 법정 출석 후 85일 만입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4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때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짧은 머리카락에 늘어난 흰머리, 얼굴도 확연히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은 특검법에 따라 모든 과정이 녹화, 공개됐습니다. 하급심에서 선고가 아닌 재판 과정이 공개되는 건 처음입니다. 재판에서 특검 측은 체포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설명하며 상식에도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만이 있는 국민 누구나 조재철 내란 집행 특검 담당 공무원을 총검사입니다. 폭행하는 행위가 무죄다라는 결론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유정화 목적이 윤석열 전 개입된 대통령 기획 기소로 변호인입니다. 일부 공소 사실은 내란 사건 혐의와 겹치는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다시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 재판을 해야 한다며 매주 금요일마다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정부의 전산 자원을 대규모로 관리하는 국가전산망 핵심이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화재로 정부 서비스가 마비됐어요. 네, 이틀 전인 금요일 오후 8시 20분쯤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가전산망에 의지하는 우체국은 모든 금융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요. 구청 무인 발급기 그리고 정부 24 홈페이지도 먹통이 돼서 증명 서류를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또 집 계약부터 해서 또 비행기 탑승 수속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저녁 8시 20분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 건물 5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전산실은 여러 서버가 밀집한 공간인데 서버와 60cm가량 떨어진 곳에 층층이 쌓여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이 배터리는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해 설치해놓은 무정전 전원 장치용으로 당시 작업자 13명이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서버와 분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단자대에서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습니다. 소방당국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초진까지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정부 서버가 훼손될까 제대로 물을 뿌리지 못했고 내부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가 진입조차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팩 380여 개와 서버 대부분이 소실됐습니다. 초진이 되고도 2시간쯤 뒤 배터리가 다시 타오르면서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서버의 전원을 차단했고 이곳에서 관리하는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 모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2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던 강한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서울과 경기 북서부, 충청도와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이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 23도, 대전 22도, 대구와 광주 24도, 부산 26도, 제주 29도 등으로 대부분 낮에도 선선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덥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늦은 오후 한때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아침 공기가 더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주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가 내리는 데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면서 장거리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 내내 도로 위로는 빗길에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지금도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진영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먼저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 사이와 다시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고요. 이후 남여주 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재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달래내곡에부터 정체 심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남북의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6월 달에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일본에 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번에 에이펙차 한국에 오면서 또 판문점이나 원산 가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 당국자마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가능성 양쪽 입장이 지금 충돌하니까 안 만날 거다, 이게 상식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2019년보다 상황이 더 좋죠. 왜냐하면 2019년은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양측이 아주 냉랭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갑자기 뭐 동경에 왔다가 한국 올 계획도 없었는데 트윗이죠. 그 당시 트윗을 날려서 쪼르르 왔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김정은 만난다, 로브레터. 취임날도 주한미군 전화해서 김정은 잘 있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추억이 있다고 말했어요. 예.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조건이 있죠. 비핵화를 얘기 안 한다면. 그 다음에 7월 29일 날은 김여정 부부장, 동생이죠. 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수뇌분들, 정상들끼리 친분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미국한테 하는 말이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길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북한이 강하게 김정은 그다음에 김여정 두 입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에이펙 경주에 오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하고 헤어질 결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도쿄에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이 없이 서울에 왔고 DMZ 갔거든요. 2019년 6월에는 이제 경주에 오거든요. 여기 또 시진핑도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이 일단 커졌고, 그렇다면 지금 러우 전쟁 어쨌든 격화는 되고 있지만 휴전으로 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시진핑이든 아니면 푸틴이든 중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미가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하는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네. 만날 가능성 우리 조한범 박사는 몇 프로라고 보세요? 지금 원래 이제 만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양측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니까.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보다는 지금 이슈가 많아요. 관세, 러우 전쟁, 하마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미국 내부의 어떤 극단적인 분열.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북한의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줄어든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요. 그런데 예. 지금 정부 당국자가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정부 당국자는 사실은 이제 wishful thinking,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북미가 먼저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뭐 합니까? 뭐 만난다 그러면 사전에 뭐 어디까지는 가보자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양측의 의도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충돌했고, 그럼 지금 거의 한 6, 7년 전이거든요. 그럼 북한의 입장은 우린 비핵화 안 한다. 미국은 계속해서 비핵화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네. 목표가. 근데 이재명 정부는 뭐냐면은 자 3단계 해법, 중단, 동결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활동 중단, 동결하고 핵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축소, 단계적인 비핵화, 마지막에 엔드 스테이트로 간다. 완전 비핵화로 간다. 이런데 이러면 입장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그 셈법을 들여다보면 새 남북 미의 이해관계 일치하는 지점이 동결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동결 중단은 엄밀히 보면 비핵화 행동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개발하는 단계를 딱 멈추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ICBM 즉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은 없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시간을 주면 할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동결 합의를 하면 동결이라고 써놓고 김정은은 나 비핵화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은 안전해졌어. 내가 비핵화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요. 동결 단계에서도. 그러면 지금 동결이라는 부분에서 세세 이해관계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동결이라는 카드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동결이라고 써놓고 김정은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현 단계 입구를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안전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중단이나 동결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 뭐 어떤 감시 체계가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너무나 방대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행 과정 중단한 그거를 모두 다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다가 정설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시계추를 2018년으로 돌려보면 이제 4.27 판문점회담이 이 물꼬였거든요. 6.12 싱가포르 회담. 근데 4.27 판문점 회담 18년 4월 초에,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 일주일 전에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핵실험 더 이상 안 한다.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 그다음에 ICBM의 시험 발사를 더 이상 안 하겠다. 요걸 자발적 동결이라고 그럽니다. 자발적 모라토리움. 그다음에 이제 4.27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없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는 영변 핵단지를 내놓습니다. 이게 전체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완전한 동결을 주요 부분에 국한한다면, 그러니까 핵실험, 그다음에 ICBM 시험 발사 중단, 요쪽을 만일 국한한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검증 사찰이 가능하죠. 뭐 실험 안 하고 발사 안 하는 거는 보면 아니까. 보면 아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고전 중단이나 동결을 대가로 일단 부분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데 합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요. 동결도 어쨌든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 대가가 어떤 제재 해제가 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리한 실무 협상이겠죠. 근데 이제 한미 입장에서는 동결해도 북한은 동결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걸 받으려고 그럴 거고요. 근데 한미 입장에서는 동결의 대가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가뭄의 단비 정도는 줄 수 있지만 해갈시키는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 그러니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 유영호 외무상이 이 민생에 관계된 5개만 제재 해제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재가 전부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적 분야에 국한된 예를 들면 인적 교류라든지 노동자 성출이라든지 지금 하고는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거든요. 안보리 규제로는. 그런 또 하나 이제 관광 같은 거죠. 원상갈마가 역점을 두고 지금 김정은 정권이 했는데 관광은 대북 제재 예외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동이 되려면 여러 가지 부대 조치들이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송금 같은 거, 벌크 캐시 같은 거, 그러니까 스위프트 국제 음용 공동망 같은 거 차단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해법이 모색될 수 있겠죠. 네. 북한의 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다음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다음 주에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답니다. 무려 7년 만에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북미 간 만남의 무슨 그 사전 조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뭐 안 있던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이제 7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년 전에는 고위급이 갔어요. 그때는 언제냐? 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당시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끊어졌느냐? 바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다음부터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고위급이 오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뉴욕 채널,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러브레터라는 신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게 정설인데 그런데 김성경 외무성 부상이 갔는데 그냥 온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이 높은 갑자기 이 시점에 7년 동안 중단됐던 고위급을 파견했을 때는 뭔가 셈법이 있겠죠. 뭔가 셈법이. 그러니까 좀 더 고위층에서의 고위급에서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네, 만약에 그러면 에이펙 참석자 한국에 왔다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트럼프가 만난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 실무 협조밖에 못 해요? 우리 공무원들 서포팅이 없으면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긴 가겠지만 어쨌든 JSA는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편의를 보고 그리고 또 2019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됐던 게 미국 대통령이 어디 가려면 몇 달 전부터 요원들이 와서 주변 건물까지 다 검색을 합니다. 스나이퍼들까지 막으려고. 근데 그때는 갑자기 가서 당황했거든요. 그랬죠. 지금은 이 정도라면 사실 치밀하게 사전 조율이 진행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봐야죠. 그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그 당시 2019년 6월엔 이 문재인 정부의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이 작동을 할 때고요. 지금은 뭐 김정은 정권이 아예 운전대를 빼버렸으니까요. 우리는 뭐 그 페이스메이커만 하면 되니까. 일단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지켜보고. 그런데 북미가 만일에 만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든 우리가 빠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자기 돈은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캐도 경수로 지원 사업 때도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이제 원전을 지어주는 게 이제 캐도 사업이잖아요. 그때도 돈을 우리가 제일 많이 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시공을 했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 왜 내냐 그러지만 이게 평화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지금은 한 발 물러 있지만 어차피 둘이 만나면 그때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상황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6월 결렬된 이후에 상황이 좋아졌느냐? 아니거든요. 북핵이 기하급수로 고도화됐거든요. 고도화됐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현실로 북한의 그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잘 살고 있고 어렵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재에 굴복한 정권은 없어요. 후세인 정권도 전쟁으로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제재가 아픈 건 일반 국민들, 인민들이지 통치자들한테는 영향을 거의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재의 딜레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으로 판문점에서 북미가 만나가지고 핵실험 안 할게, ICBM 발사 안 할게, 이 정도로 민생 관련된 몇 가지 제재를 푼다라는 합의가 만약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우리 국내 여론 지형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라는 게 보수 진영의 시각인데, 근데 그걸 미국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구도가. 지금 이제 뭐가 나와도 반반입니다. 미국도 그렇거든요. 무슨 내용이 나와도 반반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나 현실론으로 본다 그러면 방치하는 것보단 낫다. 그리고 안정화시키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동결을 했는데 일정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란 핵합의가 지금 깨졌다가 지금 이란이 다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니까 그 제재를 다시 복원시키는 스냅백 조항이 지금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취해 놓는다면 북한도 동결이라는 조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논란은 어디로 가냐면 이 동결 단계 합의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동결을 받아들이는 논리적 이제 타당성은 뭐냐면, 명분은 뭐냐면 동결을 입구로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축소하고 그렇죠. 비핵화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동결된 다음에 그냥 뭐 중국말로 만만대로 그냥 동결 상태에서 그냥 영원히 간다. 그럼 사실상 핵보유잖아요. 그렇죠.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결한 다음에 다음 단계 두 번째 스텝을 빨리 가느냐 안 가느냐, 요걸 가지고 논란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동결 단계까지는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계속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위성락 안보실장은 뭐 절대 우리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 두 국가 아니냐, 이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 소주 반병론이라고. 소주 반병 남았는데 한 사람은 반병밖에 없어, 한 사람은 반병이나 남았잖아, 이 얘기거든요. 정동영 장관도 뭐냐면은 분단의 영구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에 써 있는 게 뭐냐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는 아니야. 그러나 나라 나이처럼 지낼 거야. 언제까지, 통일 때까지. 이게 잠정적 특수관계론이거든요. 여기에서 정동영 장관은 어차피 국제법적으로 다른 나라 아니냐. 그러나 우리 헌법은 지금 북한은 우리 영토고 한 나라다, 통일한다, 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두 국가 관계 아니냐라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성락 실장은 우리 정부 입장 전혀 아니다. 같은 얘기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의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해야 되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바를 조금 이해하는 편,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안보실장은 전체적인 안보의 컨트롤 차원이니까 헌법 정신 위반이거든요. 이 국가로는 민족공동 통일 방안의 위반이거든요. 통일론은 약화되지만 지금 어떤 정부가 우리 통일 안에 북한 다른 나라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정부의 방침을 말하는 거고, 통일부는 통일부 역할을 이제 깔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만약에 이제 중단 동결을 조건으로 민생 관련된 대북 제재를 풀고 민간 교류가 뭐 만나게 되고 이러면 남과 북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물자 지원도 하고 이러려면. 근데 그럴 때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만난다는 식으로 우리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상. 그러나 다른 나라로 외교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만일에 우리한테 대가를 받아가도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북남, 남북, 북측, 남측 이런 거 안 써요. 남조선, 북조선. 아니 대한민국, 니네는 다른 나라야. 알겠습니다. 받긴 받는데 다른 나라야,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척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목소리인 그렇죠. 거죠. 전략적 모호성이지 다른 나라 이건 아닌 거죠. 네. 아무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남북미 관계에 에이펙을 기점으로 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한마디로 그 얘기인데 정말 그렇게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또 다른 뉴스들 가운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이 조금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가서 융성하게 대접을 받았거든요. 예. 그때 보면 양측의 워딩이 조금 다릅니다. 시진핑 주석은 잘해보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무역을 콕 집어요, 분야를.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거든요. 이 여파가 지금 7, 8천 원 하던 달러 환율이 지금 4만 원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완전한 회복을 원하는 것 같고 그러나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는 마련했는데 그런데 북중에 약간 이견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우리 외교부 장관 조현 장관이 갑자기 중국을 갔거든요. 원래 중국이 올 차례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에이펙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 또 사전의 조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시진핑 손을 잡았는데 이제 경주로 와서 무게중심 일로 와버리거든요. 예. 그럼 중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보면 시 주석을 10월 10일 당창원 기념일에 이 방문하는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계속 북한에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거네요. 시진핑이 다음 달 북한 갈까요? 일정으로 보면 시 주석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9월 3일 날 만났죠. 10월 말이면 여기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균형이 됩니다. 예, 중국판 균형이에요. 근데 만일에 평양까지 가서 또 북한을 무게 중심을 해줘버리면 북중 관계는 좋겠지만 또 에이펙이나 미국에 대한 메시지나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또 약화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요즘 국제 그 무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그 우습다라고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 장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유엔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면서 기후 위기는 사기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연설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막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생태주의 기후 위기 극복에 중국이 최첨단을 달리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요 뒤바뀌었어요. 그런 제가 말하는 게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뒤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 그 천안문에 위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을 양옆에 놓고 연설할 때 중국이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과 이런 것에 어떤 그 상징인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화와 다자무역의 반대는 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에 양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푸틴이고 그렇죠. 한 명은 해구를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김정은인데 그 자리에서 평화를 시진핑이 외친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불안정성의 뉴노멀이에요. 네. 동지도 없고 적도 없고 동맹은 이제 추억입니다. 동맹의 등을 제일 많이 때리는 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예요. 그리고 가장 독재적인 모습이 트럼프거든요. 전 독재 중에서 상독재거든요. 자기 지배력과 미국의 힘을 가진 세계적인 글로벌 독재라고 있거든요. 이 틈을 시진핑이 파고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푸틴 손을 놔야 되는 거고 김정은을 지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죠. 또 이 권위주의는 또 손을 또 꽉 잡고 있고 참석한 26개 전선제 국가들 중에 제대로 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다 독재 국가죠. 다 거의 다 독재 전제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참.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국익이라는 신발끈을 꽉 좀 동여 매야 되고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트럼프 임기 동안은 어떻게든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되고요. 그게 지금 국가 발전보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안이 좀 조용해야죠. 자, 근데 그 얼마 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밀 병기를 언급했거든요. 10월 10일 뭐 열병식 때 이게 등장할지 안 할지가 주목되는데 이 비밀 병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뭐 이제 중국 전승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일단 ICBM 핵 능력을 핵탄두까지 보여줬습니다. 뭐 둥펑 5C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2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ICBM이겠죠. 그다음에 또 AI 관련 로봇과 드론. 스텔스 드론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첨단 재래식 전력도 같이 보여줬거든요. 뭐 핵 어뢰라든지. 그러니까 유사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의 ICBM 핵 능력, 그다음에 AI 또는 이 드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중국도 신형 탱크를 보여줬거든요. 이제 기존 재래식 전력 강화. 그러니까 뭐 비밀병기가 뭐 북한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첨단 국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중국을 모방한 그러나
실제 성능은 미지수. 중국도 이번에 보여준 게 실제 성능 무지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랄만한 병기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핵이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제레스절 현대화 이 두 쪽이 되겠죠. 제일 유력한 건 ICBM이겠네요. 예, 지금 최근에 ICBM 뭐 탄소 복합 재료. 왜냐하면 ICBM이 열에 강하고 가벼워야 되는 게 탄소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엔진, 고체 열린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지난해 10월 말에 썼던 게 화성 19형이거든요. 그럼 다음은 화성 20형 아니냐? 화성 20형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인 헤일, 예.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 포세이돈이라는 러시아 거거든요. 러시아가 이 또 극동에서 헤일은 사실상 소형 잠수함이에요. 무인은 어뢰를 쏘는 건데 이 폭발력이 수십 메가톤입니다. 메가톤이면 100만 톤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러시아가 터뜨려봤던 게 50메가톤이 넘거든요. 51메가톤, 57메가톤, 그 5천만 톤이에요. 그럼 그 정도를 터뜨리면,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에서 때리면은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요. 바닷물에 해일을 일으켜서 그러면 LA부터 시작해서 이쪽 서해안 쪽을 모두 초토화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그걸 해일을 지금 공개했거든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동해안이나 서해안까지 사거리가 와요. 와서 터뜨리면 해안지대를 침수시키는 무기가 해일인데 이걸 또 중국도 또 보여줬거든요. 또 똑같이 중국도 보여줬거든요. 일종의 바닷속에서 거의 핵폭탄급을 터뜨리는 그거네요. 그런 거죠. 원래 함정도 어뢰로 맞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천안함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물 밑에서 잠수함 배 밑에서 터뜨리면 배가 떠올라요. 떠오르면 무기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중 폭발력으로 이용하는 가공할 무기가 사실은 어뢰인 거죠. 네. 그럼 그 비밀병기 중에 하나가 또 이걸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이미 보여줬죠. 근데 보여줬는데 대형화됐거나 더 커진 거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거나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아무튼 에이펙 때까지 그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뭔가 결실을 좀 빚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필의 상처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